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중 세 번째 시간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기체는 이상기체의 경우 분자 간의 힘을 무시하고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작용 때문에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액체나 고체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 바로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쌍극자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분산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결합, 이 세 가지가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한번 구별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화학결합을 좀 배웠는데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그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입자 간의 힘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물질의 상태는 또 물리적 조건, 온도나 압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온, 그 다음에 일기압에서 어떤 결합을 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작년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제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힘 중에 전기적인 인력은 상당히 큰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은 상당히 큰 힘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도 일기압에서 고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 100% 고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얘도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인력 꽤 큰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인데 하나 수은 제외하고 금속 중에서 수은을 제외하고는 다 고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이 이제 문제인데 공유결합은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원자 간의 힘은 되게 세요. 하지만 원자와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분자 간의 인력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원자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 간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거. 이거는 매우 단단한 고체입니다.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성 물질, 분자를 만들고 있는 애들은 바로 이 분자 간의 힘이 세냐 세지 않으냐에 따라서 얘가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얘기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 중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은 분자 간의 힘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자 간의 힘이 이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도입 질문, 교과서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눈결정은 물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물이 증발하면 형체가 사라지는 것은 수증기 분자 사이에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 분자와 같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거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예시 답안으로 쌍극자 간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물질의 상태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건 온도나 압력하고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압력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좀 하지 않고 온도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분자의 운동은 온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서로 인력 같은 걸 극복할 수 있게 돼서 얘네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의 분자 운동 평균 속도가 낮아지게 되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가 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 그 상태 변화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이거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고체가 녹는 거 융해지어, 어는 거 응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그 다음에 액체가 되는 거 액화입니다. 액화랑 융해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직접 고체나 고체가 직접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 상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까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운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며, 그러니까 거의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체도 사실 유체죠. 흐를 유자예요. 기체와 액체는 이제 흐를 수 있는, 즉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애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반면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 같은 경우요. 물이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되면 거의 부피가 2000배가량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간 힘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분자 간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죠. 예,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 변해요. 뭐 팽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러한 온도에 따라서 부피 조금 변하는 거 물, 얼음 얘기할 때 말고는 사실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체. 고체는 입자간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결정 구조 이런 거 다음 이제 저 뒷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 뭐 팽창하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고체는 그럼 움직이지 않느냐? 예, 고체 분자도 제자리에서 진동 정도의 운동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액체보다도 더 훨씬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분자 간의 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분자 간의 서로 인력을 극복할 수 없으면 액체나 고체가 되고 극복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바로 기체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상태에 따른 특징을 좀 정리를 하면요. 분자 간의 힘, 예, 고체로 갈수록 강하죠. 분자 간의 거리, 고체로 갈수록 가까워져요. 요건 근데 이제 얼음 같은 경우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 활발하죠. 활발해요. 기체가. 그래서 에너지 상태, 예, 높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질의 부피.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가 커지는 기체일수록 증가, 그 다음에 고체일수록 감소하는데 여기 예외적으로 물이요. 물하고 얼음. 이럴 경우에만 좀 예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예, 분자 간의 힘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쌍극자, 쌍극자 힘 이런 게 있습니다. 쌍극자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사실 작년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가지고 극성할 때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중극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이중 두 가지 쌍 이거고 영어로 하면 다이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영어로 하면 조금 느낌이 오죠. 폴이 이제 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디 두 개. 아 극이 두 개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쌍극자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분자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부분과 마이너스 전기를 띤 두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이폴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자 내에 쌍극자가 생기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전기 음성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서 전자 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HCl 있습니다. 그럼 H보다 Cl의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 쌍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Cl 근처에 전자 밀도가 좀 높아지게 돼서 부분적인 음성을 띠게 돼요. 델타 마이너스. 반면에 H는 끌려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죠. 이처럼 한 분자 안에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31페이지 옆에 조그만 글씨로 이러한 이제 그 극성의 정도, 얼마나 치우쳤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공유결합에서 극성이 나타나는 정도를 체크하는 그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이렇게 쌍극자가 나타나는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쌍극자 간의 힘이 뭔지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면 극성 분자와 그다음에 극성 분자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극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델타 플러스가 있고 델타 마이너스가 있는데 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자 사이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기적인 인력을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정극적인 인력,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이 쌍극자 간의 힘은 극성과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경우에 분자량이 비슷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즉 극성이 클수록, 극성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바로 쌍극자 사이에 힘이 강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끊어내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창의융합상호라고 해가지고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냈다.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금 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분자가 있는데 분자량이 44, 50, 4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끓는 점이 영하 42도, 영하 24도, 영하 82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자량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나? 그럼 분자량이 제일 높은 애가 제일 커야 되고 분자량이 제일 작은 애가 제일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쌍극자 모멘트가 0.08, 거의 무극성인 거죠. 그 다음에 1.9, 3.9 해가지고 쌍극자 모멘트가 지금 제일 커요.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되게 큰 애가 끓는 점이 되게 높은 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순서와 끓는 점의 순서가 같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 끓는 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간의 힘이 크고, 그쵸? 쌍극자 간의 힘이 큰 거예요.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끓기가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쌍극자 간의 힘이 클수록 분자 간의 힘이 커지고, 그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염화소서 HCl 분자가 극성을 띠는 까닭은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의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때 분자나에 나타나는 양전화 음극자의 쌍을 쌍극자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이 나타나는 분자들의 공통점, 바로 극성이다 라는 거고요. 극성 분자는 작년에 배웠죠. 서로 종류가 다른 원자 사이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성이 된다라는 거 작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32페이지에 이제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분산력이 좀 중요해요. 많이 극성이야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이 분산력이 이제 처음 듣는 개념이고 해가지고 분산력이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알아두도록 하는데요. 분산력에서는 이제 편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얘기됩니다. 편극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분자 내에서 전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분자 뭐 이렇게 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들이 이제 같이 있다고 합시다.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흉흉흉흉흉흉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쪽 분자에 있는 핵이 이쪽 분자에 있는 전자의 분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자 반인데 옆에 반에 되게 잘생긴 남학생이 있어요. 평소에는 각각 두 반이 그냥 골고루 애들이 앉아 있는데 그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애가 우리 반 앞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이 앞문 쪽으로 몰릴 수 있겠죠. 뭐 아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되게 잘생긴 배우 있죠? 배우 누군가가 우리 반 앞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골고루 퍼져 있던 우리 반 학생들이 앞문으로 치우치겠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전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편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극이 잘 되는 정도는 뭐 분자량이라든가 분자량이라고 하면 전자가 얼마나 많으냐. 양성자가 많으면 양성자가 많고 전자가 많으면 전자의 치우침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자량이라는 건 결국 전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분자의 모양은 분자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조그만 방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편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큰 강당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모여요. 그럼 편극의 영향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모양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기는 편극 현상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분자가 있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순간적으로 옆에 분자에 의해서.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한쪽은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이처럼 순간적으로 편극 현상에 의해서 쌍극자가 형성되는 것을 순간 쌍극자라 그래요. 순간 쌍극자가 있는데 이런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이 옆에 있던 아이가 여기가 델타 플러스니까 이쪽 분자는 또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또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델타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편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형성되면 그 쌍극자에 의해서 옆에 있는 다른 분자도 또 쌍극자가 돼요. 이걸 유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그 편극 현상에 의해서 생긴 유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평소에 무극성 분자예요.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순간적으로 서로 접근을 하면서 영향을 주다가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치우쳐요.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편극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 분자 때문에 옆에 있던 분자는 이쪽에 플러스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또 순간 쏠리겠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얘도 쌍극자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쌍극자, 유도 쌍극자가 생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인 분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산력 결국 전기적인 인력이긴 한데 그 쌍극자 간 인력이라는 건 원래가 쌍극자인데 얘는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쌍극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산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32페이지에 이제 가운데 자료 해석 해가지고 해보기 하고 나오는데요. 이제 할로젠이 있어요. 할로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17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 모두 공통적으로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라서 쌍극자 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영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고체예요. 고체 상태. 근데 이렇게 고체가 되는, 그러니까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이제 뭐 때문이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분자량밖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요. 뭐 대충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분자량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보면 분자량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바로 분자량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간의 힘은 없지만 뭐가 존재해요? 바로 분산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분산력은 편극 현상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편극이 많이 일어나요. 전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양성자도 많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젠 같은 무극성 분자에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분자량이고, 그 분자량이 뭐에?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분산력이 커지면 분자 간의 힘도 커져서 바로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자량.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보면요. 메테인하고 뷰테인, 노말 펜테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탄소수가 지금 다르네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확실히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노말 펜테인하고요. 네오 펜테인 한번 보세요. 분자식이 똑같아요. 즉 분자량이 똑같아요. 그런데 끓는 점 차이가 나요. 노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탄소 4개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예요. 작년에 우리 분자의 모양 할 때 배웠죠. 그런데 네오펜테인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모여 있는 애예요. 이렇게 분자량은 똑같은데 왜 끓는 점이 다르냐? 바로 분산력이 분자의 모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자의 모양이 넓게 퍼져 있으면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편극 현상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애보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즉 넓게 퍼져 있는 거일수록, 일반적으로 사슬이 길게 퍼져 있는 그런 노말 형태일수록 편극이 잘 일어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분산력은 보통 무극성 분자만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산력은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에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이에요. 즉 극성 분자가 있어요. 극성 분자가 있으면 그 극성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도 작용하고 쌍극자 힘도 작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제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분산력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쌍극자 힘이 분산력보다 커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고정되어 있는 전기적 인력하고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전기적 인력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자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근데 분자량이 되게 큰 무극성이에요. 그럼 얘는 분산력만 있죠. 근데 분자량이 작은 극성은 쌍극자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지만 워낙에 분산력이 커서 얘가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극성인데 고체인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33페이지 밑에 창의융합사고 한번 볼까요? 지금 수소, 헬륨, 메테인, 질소, 산소가 있는데요. 분산력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했어요. 일반적으로 분산력은 분자량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얘네들 다 무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지금 수소는 2, 헬륨은 4, 메테인 16, 28, 32 그러니까
분산력 순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분자 간의 힘을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림잡지 마세요. 끓는 점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끓는 점을 보면 제일 낮은 애가요. 수소가 아니에요. 헬륨이에요. 그래서 헬륨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이 수소고요. 그 다음이 질소고요. 그 다음이 뭐죠? 산소예요. 그 다음에 메테인.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 순서하고 끓는 점 순서가 달라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수소하고 헬륨. 이거는 분자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분자량은 작지만 원자 두 개가 모여 있고요. 헬륨은 원자 하나인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넓이, 크기, 표면적 이런 거가 영향을 끼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이요. 메테인이랑 이제 질소나 산소,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메테인의 끓는 점이 높죠. 이거 역시 원자의 개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분자가 차지하는 표면적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산력의 크기, 분산력이 얘네들이 무극성이니까 분자량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분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지 말고 끓는 점 순서대로 분산력의 크기를 나열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볼까요?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 뭐죠? 바로 분산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 분자량하고 분자의 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인, 그 다음에 메테인보다 분자량이 커요. 프로페인하고 메테인이요. 이 탄소 화합물인데 이게 사실은 화학원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화학원에서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둘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크니까 분산력이 크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다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력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힘, 바로 34페이지에 가면 수소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소결합은 이름이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화학원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것처럼 원자 간의 결합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수소결합은 결합력이 아니라 분명히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 간의 힘인데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것처럼 꽤 강한 분자 간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뭐냐면 수소결합이란 전기음성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원소 산소, 질소, 플루오린. 이거 전기음성도 1, 2, 3등짜리죠. FON. 이런 아이들이 수소하고 직접 결합을 해요. 분자 안에서. 그러면 수소는 비금속 중에 전기음성도가 거의 꼴찌인 아이고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아이들이니까 전자가 얘네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겠죠.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데 특히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쌍이 치우치면 거의 원자 핵이 드러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굉장히 크면.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되게 큰 분자가 형성이 되면 이 분자와 그 이웃하고 있는 분자 사이에 상당히 큰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힘은 수소를 사이에 두고 마치 여기는 분자고 이 옆에는 이웃하고 있는 분자 간의 힘인데 마치 수소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까지도 느껴지게 된다 해서 수소를 사이에 둔 분자 간의 힘이다. 강한 분자 간의 힘이다. 라고 해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은 분자 안에 FON이 직접 수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HF,
얘가 나와 있는데요. HF, 여기가 H고요. 여기가 F면 얘와 얘 사이에 직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F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게 강하고 수소는 델타 플러스가 되게 강해서 얘네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분자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면요. 이러한 물 분자 사이에 되게 강한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 물 분자 하나가 최대로 몇 개의 옆에 인근에 있는 물 분자랑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요. 4개의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의 특징이에요. 한 분자가 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의 개수가 많아요. 이처럼 수소 결합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분자 안에 FON이나 H가 직접 결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 그 다음에 HF 얘기했고요. 암모니아예요. 질소와 수소가 직접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 질소 부분과 그 옆에 분자의 수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할 수 있고요. 에탄올, 알코올이요. 알코올은 OH가 붙어 있는 건데 여기 분자에 OH가 있으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분자에 다른 알코올 분자 요 사이에 여기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수증기 상태의 H2O. H2O가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라고 하는데 수증기 상태의 H2O 분자 사이에도 수소 결합이 작용할까요? 수증기, 기체입니다. 기체는 어떻게 얘기했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결합은 생명체 내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DNA에 보면 DNA가 이중 나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염기와 염기 사이의 상보적인 결합 때문이죠. 근데 바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바로 무슨 결합으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둘이 결합하는 이유가 수소 결합이 2개씩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이 구조 사이에 3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요. 단백질 나선형 구조, 병풍형 구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러한 단백질도 이러한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요. 그 수소 결합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CONH. 펩타이드가 계속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인데요.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단백질이 되게 길다란데 중간중간에 펩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펩타이드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해요. 수소 결합이 작용을 하니까 얘와 얘 사이에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 모이겠죠. 그래서 얘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꼬여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소 결합은 쌍극자 힘의 10배 정도고 분산력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끓는 점이 높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수소 결합은 아니지만 극성인, 그 다음에 무극성인 아이들이 끓는 점이 제일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5페이지 자료 해석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요.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14족 원소들의 수소 화합물이에요. CH4, SiH4, GH4, SnH4. 얘네들은 지금 무극성 분자예요. 그런데 15족 연두색, 그 다음에 HF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6족, 17족. 얘네들은 모두 극성이에요.
극성 분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극성 분자인 애들이랑 극성 분자인 애들이랑 어떠한 이제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규칙성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볼 수 있는 게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면 주기가 커질수록 끓는 점도 높아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규칙성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하냐면 주기가 커지네? 원자 번호가 커지네? 그럼 분자량이 커지네? 이 부분은 분자량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영향을 받는 규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면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주기가 되게 작아요. 분자량이 되게 작아요. 규칙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애예요. 그렇다면 이건 규칙성에서 벗어난다. 분자량이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되게 높으네. 얘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지금 규칙성에 그냥 계속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수소결합이나 이런 건 없고 분산력만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다루지는 않는 건데요. 요거요. HCl. 그 다음에 여기 HBr. 그 다음에 여기 HI.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디가 크죠? HCl이 커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HCl 쪽으로 갈수록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HI가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분자이기는 하지만 쌍극자 간의 힘보다는 분자량의 영향이 조금 더 커서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그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면요. 14부터 17조 원소의 수소화합물은 분자량이 커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단 예외. 아까 이거 뺐죠. 분자량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거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도 커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반면에 H2O, HF, NH3의 끓는 점은 특히 높습니다. 예외성이 있어요. 이처럼 분자량이 작은데도 특히 높은 애들은 뭐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에서 H2O나 HF, NH3, 수소결합하는 애들에 비해서 CH4의 끓는 점은 되게 낮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얘 무극성이죠. 얘는 수소결합 없고요. 분산력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산소, 질소, 플루오린의 원자와 무슨 원자가 결합한 분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분자 간의 힘이 ONF, FON이요. 이거 바로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수소 결합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HF, HCl을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써보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수소는요. 무극성 분자고 분자량 되게 작아요. 그 다음에 HF랑 HCl은 지금 극성 분자예요. 근데 HF 기억해야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낮은 것부터 무극성인 분자량 작은 아이, 그 다음에 극성인 분자량 큰 아이, 그 다음에 분자량은 작지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해서 끓는 점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전체 수업이 한 40분 정도 돼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40분이니까 1시간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1시간 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은 단원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마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BS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할 테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